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정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통해서 쭉 이제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안의 그 숫자가 8개예요. 예, 8개인데 그 안에 보면은 뭐 형소법을 아예 그 수사 부분을 덜어내고 뭐 수사 절차법이라는 걸 새로 만든다던가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너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 다루기 어렵고 근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지금 조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8개의 법조차도 다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중에 하나만 바뀐다고 해도 지금 그거에서 파생돼서 변경해야 되는 법이 지금 몇백 개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도 지금 새 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그대로는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선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좀 이게 큰 틀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알기 쉽게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용어를 조금 듣다 보면 이제 끄고 싶어요. 아, 이제 그만 들어야겠다. 이제 어떻게 받게 되는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요. 지금 이 변화의 이제 추려서 딱 한마디로 이 변화를 왜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찰의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우리가 네 글자로 그거를 수사 통제라고 합니다. 그 수사 통제를 없애겠다. 그게 이 변화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법안 자체를 경찰 측에서 짰고, 이 경찰 측에서 짠 사람들이 수사 실무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엘리트에 있는 우리가 소위 엘리트라고 지칭하는 그분들이 일부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약간 뇌피셜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만든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에 실제로 이게 들어맞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 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추려보면은 뼈대만 남기면 결국에는 수사 통제를 없앤다. 그게 이 법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제 이제 발제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 발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제가 대리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굉장히 나이가 어리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 옹호가 안 되는 분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중수청이니 이런 이제 뭔가 힘 있고 돈 많고 이런 분들 중심의 사건들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요. 예, 그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수사 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활동에 대해서 그 외부, 내부에서 이 행사하는 통제, 감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수사 지휘권이다라는 걸로 나타났고요. 법률적인 법률과 그리고 또 거기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인권을 보장했는지, 공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다음 장을 보면 이 본질적으로 이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왜 사건이라는 게 이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 같고 저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말 같은데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들여다봐야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어떤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거다. 아니면은 범죄까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다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이거를 들여다본다. 이게 수사 통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을 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들여다보고 잔소리만 하고 야, 너 이렇게밖에 못했어. 다음에는 제대로 해라고 잔소리하거나 이제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 정도로는 수사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 통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수사 지휘를 계속 70년 동안 해왔던 거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경찰은 그 무능하고 뭐 검찰이 뭐 법률적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능하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든 다시 들여다본다.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련한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더블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유능하고 무능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서로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면서 그게 이제 잘 융합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은 수사에 집중하게 하고 기소를 하는 기관은 그 사건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 것들을 잘 받아서 들여다보는 거죠. 보고 검토를 해서 잘 보완을 해서 충실하게 기소해서 그 이후에 공소를 잘 유지하고 공소를 유지한다는 거는 형사 재판에 넘어갔을 때 판사가 보기에 야 이거 사건이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가 안 되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 이 부분을 잘하게 하는 게 바로 수사 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인데 그거에 지금 이 민주당 안은 너무 훨씬 벗어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소에 필요한 수사 부분까지도 완전히 날려버림으로써 결국에는 형식적인 기소가 돼서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는 그런 사회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수사 통제는 크게 나눠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요. 첫 번째, 자동으로 이게 이 사건이 쭉 돌아가면서 걸리는 수사 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사 지휘라는 걸 통해서 전체를 받아서 들여다보고 이제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수사 지휘를 통해서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수사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된 것이 자동 프로세스. 누가 이제 더 봐달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건 관계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건이 흐름에 따라서 경찰 다음에 검찰 다음에 법원으로 오면서 쭉 오면서 그 과정에서 작동되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 관계자, 특히 피해자가 볼 때 이거를 왜 이렇게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이해를 하기 쉽게 위해서 이걸 나눠 보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존의 이 수사 통제 부분이 크게 바뀝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70년간 이어온 수사 통제는요. 전권 송치였어요. 전권 송치는 쉽게 말해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낸다. 이 모든 사건에는 내가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내고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처벌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무혐의 의견이라도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그거는 검찰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전가할 수 송치를 받은 사건은 자기가 밤을 새건 어쩌건 그거를 다시 읽고 이해해서
자기가 불기소장을 쓰건 기소장을 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사의 책임자가 간명한 구조였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실제로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도 검사가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동을 가능했던 그 근본에는 수사 지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 보완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송치를 한 이후에도 보완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왜? 내 사건이니까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면 처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빌드업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빈칸으로 빠졌던 부분이 여기서 채워지는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다 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무슨 아주 뭐 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진짜 동네 무슨 편의점에서 있었던 사건, 어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시비 붙어서 있었던 사건, 이런 사소한 사건들도 다 일관되게 경찰을 거쳐서 검찰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는 이 구조가 작동이 됐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냐. 수사 지휘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 굳이 갑자기라고 적은 거는 애초에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안은 뭐였냐면 맞는 방향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거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개시하는 거 있잖아요. 막 누구 표적 수사에서 이렇게 인지 사건을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없애고, 그러니까 특수부를 없애고, 쉽게 말해서 그걸 없애고 이 넘어온 사건을 충분히 수사 지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으로 맨 처음에 출발했다가 갑자기 이게 6대 범죄는 이제 특수수사권을 살려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에서 반발을 하죠. 얘기가 다르지 않냐. 맨 처음엔 이런 얘기 없었는데 라고 하니까 그때 급조해서 그러면은 뭐를 해주면 될까?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수사 지휘를 없애줘라. 이렇게 되면서 급하게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핑퐁 서로 제 책임이야 이 책임이야 하고 떠넘기면서 사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발돼 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가 남아있긴 해요. 특별사법경찰관은 뭐 금감원이라던가 뭐 노동청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감독관분들, 그리고 보호관찰소 직원분들, 철도청, 소방청, 옛날에 쓰는 표현입니다. 철도청, 소방청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시청, 도청에서 근무하는 분들, 산림청 이런데,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뭔가를 단속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당연히 수사라던가 이런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로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가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 그리고 직접 보안이 일단 현재로서 가능은 해요. 그리고 시정 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고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시정 조치 요구는 이제 법령 위반이라던가 인권 침해라던가 수사권 남용일 때에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 시정 조치 하세요라고 검찰에서 경찰에 보내면 그걸 이행하고 우리 이렇게 했어요 하고 통보를 해요. 근데 봤을 때 이게 이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그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23년 기준으로 117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실효성이 없고요. 재수사 요청이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그 불송치 기록 보고 이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은 1회에 한해서 요청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형해화된 제도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앞으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 프로세스 안에서 작동하는 수사 통제라는 게 없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물론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는 없앤다고 하고
보완 수사 요구도 남을지 안 남을지 미지수예요. 예, 지금 어디서는 남는다, 어디서는 안 남는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을 이제 읽어본 결론은 보완 수사 요구도 폐지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라 재수사 요청은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없는 게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이 불송치한 사건 있잖아요. 경찰에서 우리는 봤을 때 혐의 없으니까 송치 안 하고 우리가 종결할게. 그게 한 54만 건 넘어요. 54만 건 넘는데 그중에 재수사 요청이 10,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6%?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실제로 송치 요구를 이제 재수사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재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송치 요구를 하게 돼 있고 일단 되게 복잡하죠. 들어만 봐도. 근데 송치 요구를 한 게 여러분 몇 건인지 아십니까? 164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60만 건이 우리나라의 그 범죄가 매년 발생하는데 그중에 뭐 100건 정도 작동하는 제도가 그게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의심을 품고 재수사를 이제 요청하면은 이게 3개월 이내에 재수사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되지 않고요. 그러면 정말 유의미한 프로세스는 뭐밖에 없냐면 이의 신청밖에 없어요. 예, 기존에 정권 송치될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죠. 다 이의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다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 이의 신청이 더 문제예요. 예,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의 신청은요, 왜 실패한 제도냐? 무료로 제공되던 대국민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비싸고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변호사들이 옛날에는 당연히 모든 사건이 송치됐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송치 성공보수 이런 말. 이게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송치를 하면은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따로 받는다. 납득이 안 되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서는 별도로 또 선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되게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의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가 해요? 뭐 무슨 종이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제가 지원하는 분들 장애가 있고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으신 분이 이제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이런 분들은 애초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비용을 들여서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찰의 결론이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예. 이 수사 종결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사 종결된 사건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자기가 돈을 내서 이렇게 뭐 선임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경찰이 한 이 법률 판단, 그러니까 이 수사 종결은 법률 판단이거든요. 이 법률 판단을 뒤집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구조가 이미 생겼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의 신청을 왜 제가 포기한다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경찰에서 전체 작년 기준 이제 140만 건 정도를 결정을 내렸는데 그중에 불송치가 한 40% 가까이 돼요. 그중에 이의 신청이 10%밖에 안 됩니다. 많이 잡아도 10%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다 그냥 이의 신청을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왜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냐?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제도예요. 왜? 전체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 160만 건 정도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고소고발로 들어오는 사건이 현 전체의 22%,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77%, 78%는 다른 수사의 단서로 시작돼요. 다 자세히 볼게요. 다음 장으로. 보시면 요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자의 단서가 되게 많아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있고요. 자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112로 전화를 했는데 내가 별도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이거 표를 잘 보시면 피해자가 신고하는 거는 있긴 있는데요. 그게 한 34%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신고해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길에서 누가 막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타인에 의한 신고고 제가 대리하는 분들,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이 타인 신고로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면 고발이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통제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이나 뭐 불신 검문, 변사체 검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깨알 같은 내용이지만 앞으로 바뀌는 내용은 변사체 검시는 지금 현재는 검사가 들여다보게 하고 있는데 그 박종철 사건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못 들여다봅니다. 그냥 경찰이 보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법에. 그리고 이제 뭐 불신검문 단속 이런 거는 경찰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경찰에서 종결하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암장을 해도 이제 아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데 이걸 이의 신청으로 푼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이의 신청 못하는 사건이 더 많아요. 고소 고발로 되는 사건, 피해자가 신고하는 사건은 그 중에 일부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이의 신청의 범위 자체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앞으로는 더 악화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지 않을게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낸 그 국수입법의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법률가고 이거를 15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난독증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독증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한테 읽어보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이의 신청을 여기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했다가 근데 이게 어디에서 끊어질지가 이해가 안 가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이 사건이 어디로 튕길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는데 이게 앞으로 왜 더 악화되냐 하면은 그 이제 뭐 기각 결정 같은 게 만약에 생길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가능하냐? 그러면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결정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3바퀴, 4바퀴가 아니고 5바퀴, 6바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지가 예측이 안 되고 지금 1년에 한 5만 건 정도 이의 신청을 잡는다고 봤을 때 3바퀴만 돌아간다고 해도 15만 건이 생깁니다. 신청권자가 법마다 다 다르게 써 있어요. 뭐 수사절차법은 고발인만 신청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은 고소인 고발인만 이의 신청하라고 돼 있고요. 국수입법은 피해자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 의한 신고는 아예 여기 포섭도 안 되는 거죠. 신청 기한이 생겨버리는데요. 통지가 안 돼요. 불송치된 경우에 통지가 안 되는데 그 기한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를 강제하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없어요. 다음 장 보실까요? 이게 3번, 4번 반복되는 이 경우에 심한 고문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률 비용이 치솟습니다. 한 번에 330만 원씩만 잡아도 3번 돌리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결론이 안 바뀝니다. 지금은 검사가 일단은 이의 신청을 하면은 검사한테 그 사건이 가요. 그래서 검사가 그걸 들여다보고 보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디로 이 사건을 보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검사한테 안 가는 건 확실하고요. 이게 국수위에서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이거를 어느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디에서 다시 하라고 할지 이런 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김정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라는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형사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안에 숨겨지는 행간의 의미를 이해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법에 근거해서 밝혀내야 되는 법률 전문가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법률 전문가가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위원회가 한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고요. 이거를 뭐 이제 경찰에서 한 거를 만약에 이의 신청 들어오면 중수청에서 수사하게 던진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내가 치료가 안 되면 신경외과로 돌리겠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1차 수사기관이에요. 둘 다. 1차 수사기관은 각자 자기가 수사해야 되는 사건을 이만큼씩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수사기관에서 잘 못한 거를 이쪽으로 던진다? 그러면 이쪽에선 귀찮은 일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법률 전문가가 수사 통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해도 굉장히 힘든 업무다.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하면 할수록 심각한 고통이 초래되는 잘못된 제도이다. 다음 장입니다. 제대로 검찰개혁하려면 정권 송치를 해야 되는데요. 왜 정권 송치를 해야 되냐? 법 앞에 평등,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의 단서가 무엇이건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라는 거에 굴레에 이 사람을 집어넣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됩니다. 왜?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 거에 이제 갈려 돌아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중, 그러니까 사건은 이 수사의 단서가 뭐로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으로만 수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막 고소장 막 20장짜리 고소장 들어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별거 아닌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의신청이라는 구조는 이 고소 고발에만 중심으로 다툴 수 있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뭐 소문이나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당연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음 장입니다. 왜 다시 봐야 되냐면요. 이거는 비효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모든 형사 사건은 기소만 되면 그때부터만 이제 다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법원의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충실하게 기소돼야 되고요. 지금 정권 송치해서 다시 보기 하는 거는 검찰의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검찰도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고된데 이게 빛을 못 보는 일이기 때문에 고되거든요. 대신에 이게 왜 해야 되냐면 그거 하라고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사 통제하라고. 그래서 일을 시키라는 차원인 것이지 권한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있죠. 아니 정권 송치했을 때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왜 제대로 안 했냐면요. 그때는 힘자랑을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고 맛없는 브로콜리가 있는데 케이크만 계속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먹고 싶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케이크를 빼라는 거예요. 브로콜리만 남기라고요. 그것만 먹기 싫어도 계속 먹고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특수부의 장점이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지만 너무 부작용이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 절대 안 됩니다. 이 억울함은 잊혀지지 않아요. 이 고통은 그대로 쌓이고 남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해지는 나라를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이 안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수사 통제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정권에서 잡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